그 가치만큼 회사로 넣어주면 이 가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중소기업진흥원의 신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특별히 초대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업 경영 컨설팅 분야에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재무관리 분야로 해서 전문적으로 전문 업무를 하고 있는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회계사님, 우리가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가지급금 때문에 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대체 가지급금이 쉽게 말해서 무엇이며 그 가지급금이 어떤 계정에 주로 숨겨져 있고 발생하면 왜 불이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일단 이제 굉장히 굵직거리죠. 회사 네. 입장에서 가지급이라는 계정 과목이 일단 실제 금액도 중요하지만 계정의 본질적인 그 성격과 정의에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재무제표상에 가지급이 생기고 표시하는지 잠깐 제가 판서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실 그 재무제표라는 단어에서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표현이잖아요. 재무와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표들이 사실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 중에서 대표이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가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표인데, 이 현금 흐름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컨설팅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기업 가치 평가하는 이제 기관이라든가 뭐 컨설팅 법인에서는 이 현금 흐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컨설팅 하시는 분과 회사에서는 현금 흐름보다는 사실은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위주로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지급 같은 경우가 왜 생기고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경영 활동을 하면은 이제 무언가를 판매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응이 되는 원가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익이 기업에서는 창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에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투하 비용, 투하 원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익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익이 사실은 이 자본에 우리가 등기하는 거와 비등기 항목인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이 이익은 비등기 항목인 잉여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잉여금이 들어가고, 잉여금이 들어가면 대차 대조표가 대차 평균이잖아요. 자산 총액과 부채 자본 더한 총액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자산이 있을 건데 이익이 잉여금에 들어가면 자본이 늘어갔으니 이쪽도 하나 늘어가야 되잖아요. 자산 계정에서 뭔가가 증가가 있어야만이 똑같은 대차 평균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지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계정 과목에. 그러면 대차 대조표상으로 보면은 자산 항목 안에 가지급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상대 계정에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잉여금으로 있었겠죠. 잉여금이 있었으면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늘었던가 비용이 줄었던가 해서 이익이 발생했겠죠. 가지급이라는 거는 비용으로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죠. 그랬으니 이익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자산 계정에 무언가로 더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지급인 거지.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 가지급이 법적 증빙이 있었으면 이 계정이 없었겠죠. 근데 회사 법인 통장에서 인출이 된 금액이 있지만 법적 비용으로 인정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법인카드나 그다음에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원천징수, 이거 외에는 사실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재무가 컷오프 되면서 마감을 칠 때 기장해주는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 증빙이 아닌 거하고 여기에 있는 현금 계정에 예금 잔액 명세서를 1년치를 다 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거래처 확인을 하고 증빙이 있고 없고를 대사를 해요. 근데 가지급은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두는 거야. 근데 돈은 썼는데 이 네 가지 증빙 이외로 돈을 쓰기 때문에 비용으로 반영을 못 시킨 거죠. 돈은 나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 증빙을 받았으면 이게 없었겠죠. 없었으면 비용이 늘어났을 거고, 그럼 이익은 줄어들었을 거고, 당연히 잉여금도 줄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증빙이 없는 상태로 이익이 과대 계산이 되어서 잉여금에 들어왔고, 이 부분은 가지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분산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숨길 수도 있고 가지급을 전부 다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거가 선급금 계정으로 이 가지급을 재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숨기는 거지. 단기 대여금, 그다음에 뭐 재고 자산, 뭐 외상 매출금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 가지급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급은 불량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가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워야 되느냐.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비용으로 사실을 정리하지 못할 거라면 현금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 현금이 없다. 그러면 현금에 준하는 실질 자산을 넣으면 돼요. 그게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대표님 명의의 주식일 수도 있고, 대표님 명의에 있는 어떤 특정 자산을 측정해서 그 가치만큼 회사로 넣어주면 이 가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는 거죠. 가장 쉽게 하는 거가 특허 가지고 하는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이거를 회사에 팔아서 상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절차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가지급은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가지급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없애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방금은 어떠한 식으로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오롯이 불이익을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써 사실은 회사에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은 회사에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부채 중에서 우리가 금융부채가 있잖아요. 차입금.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가지급금이 사실은 상쇄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만큼을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4.6% 정도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이만큼에 대해서는 적수 계산해서 얼마 기간 동안 이 가지급이 지금 장부에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을 하라 이거지. 이자 수익으로. 얼마를 반영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면서 금융부채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못했으니 여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못 줄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의 일부를 부인을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텍스가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으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지급 규모가 큰 회사는 이자 비용도 부인되는 것도 클 것이고 계산되는 이자 수익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은 회사에 법인세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인정상여로 해서 대표님이 근로소득을 이 부분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과 법인세.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가지급금 계정이 한 번 들어왔다 하면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는 황금알 낳은 거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알 자체를 여기에다 만들어 놓지 않아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이상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티 안 나게 노이즈 없이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가지급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이 가지급금을 어떤 식으로 정리함에 있어서 내 현물 자산을 집어 넣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를 돌아가서 업무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이 법적 증빙을 갖추지 못해서 억울하게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법적 증빙으로 갖지 못한 지출금 중에 소위 말해서 내가 외국인들한테 나가는 불법 노동자 나간 급여 이런 것들은 이 해당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를 위해서 현금으로 무언가를 보상을 뒷돈거를 하는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리베이트 그다음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뭐 접대비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러한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니 업무를 위해서 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없어서 가지급으로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현금 등가물로 가지급을 정리하는 데는 비용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정기에 오류가 있던 거를 수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잉여금 계정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요 잡았던 잉여금 있잖아요. 이 잉여금하고 요 가지급금을 상계치는 거죠. 그래서 잉여금을 건드리지 않고 가지급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현금 등가물로 교환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러한 증빙들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정기 오류 수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분계를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급하고 잉여금을 상계를 하니 내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 대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안정성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게 바로 부채 비율이잖아요. 이 자산, 이 자본과 부채 중에서 이게 줄어드니 부채 비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안정성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채 비율이 올라서 이자를 더 많이 가중해서 책정할 수도 있고 정책기관에서는 이제 제한기업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영향까지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이 가지급을 바라봐야 돼요. 가지급금이 일단 많이 있으면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네. 정부 기관 즉 중진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대충 부채 비율이 최소한 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가지급금은 그래도 상한선이라는 게 있을 건데 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조금 그래도 통과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해요. 가지급금 규모 자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아니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있는 경우는 일단은 줄이는 부분에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일단은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중진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진공이 뭐 소진공의 큰형이고 그다음에 정책기관에서 나가는 부실기업 징후라든가 한계기업을 정의할 때 부채 비율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계 부채 비율을 넘어가면 부실로 갈 수 있고 그 부실은 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정책자금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뭘 부채 비율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 한 400% 생각하시면 돼요. 도소매 같은 경우는 500%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자본과 부채의 비율이 우리나라 기업이 200% 정도만 넘으면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라에서는 이제 제조업을 육성하는 거라서 400%까지는 용인을 해줘요. 그래서 내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이 4배 안에서 일단은 저희는 커버를 해야 되고 커버할 때 사실 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잉여금을 줄이는 여부에 있어서는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기오류로 만약 수정을 하겠다 하면은 증빙을 가지고도 한번 시뮬레이션 얼마 정도의 영향이 금액 책정에 대해서 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 잉여금이 줄어들면 금융부채가 얼마 정도 계산이 되어서 부채 비율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규모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회계에서는 이제 중요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성 기준에 따질 수밖에 없어요. 직관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가지급은 직관적으로 그냥 제로다라고 보았을 때 이거는 여기에서 차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잉여금을 전부 다 이만큼 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차 원칙이야. 그러면 전체 이 자본에서 가지급 규모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여기에서 차감을 하면 부채 비율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채 비율
제조업 기준으로 400%다. 그러면 400% 이걸 전부 다 반영해도 400% 언더 있다. 그러면 중진공에서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거지. 근데 이게 당연히 일부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임금은 뭐 잉여금을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모가 부채 비율이 400% 언더 안에서 잉여금이 정리됐을 때, 잉여금이 정리 안 상태에서는 이게 한 300%인데 잉여금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4% 증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 효과가 100%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지고의 규모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있어야 된다, 얼마 정도는 괜찮다, 절대금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비율로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 부채 비율이 200%였다가 이거를 싹 정리를 하니까 400% 증가했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증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급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매출액에 어떤 경우는 이제 회계 감사할 때 매출액의 5%를 가지고 절대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금액이 이제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오류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이런 매출액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총 자산의 3%다, 5%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요. 이게 바로 회계 정책이야. 근데 중소기업은 회계 정책 같은 걸 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 판단하기 어려운 거지. 근데 회계 정책을 세우는 이제 큰 기업들은 회계 감사인들이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퍼센티지를 정해서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잡아 놓는다고요. 이거를 넘으면은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분계를 쳐야 돼, 수정 분계를.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성 기준으로 우리가 이 가지급금을 바라볼 때는 절대 금액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